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바로 파혼한 전 남친의 이야기인데요. 그날 제가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동창으로부터 듣게 된 전 남친의 충격적인 과거를 전해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습니다. 한없이 다정하게만 했던 남자친구로만 알았는데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안 되는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쓰레기였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총 2년을 만났습니다. 아주 길지도 그렇다고 짧은 기간도 아니었죠. 그래도 2년간 서로에 대해 충분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났습니다. 저보다 4살 연상이었는데 오빠여서 그런지 듬직했어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친은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약 8개월간은 주말 연인으로 지내야 했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었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잘 만났습니다. 저도 결혼 생각을 하며 남자친구를 만났기에 저 몰래 공들여 준비한 이벤트에 감동받고 둘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에서 반대도 없었고 상견례도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결혼 준비도 아주 즐거웠어요. 웨딩 박람회도 가고 발품 팔아가면서 좋다는 곳은 꼭 가보면서 비교하고 계약도 했습니다. 서로 일하느라 주말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 한동안 주말이면 데이트보다는 결혼 준비로 바쁘게 지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가니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여보세요? 유나야? 모임 때문에 전화했지? 그래, 너 이번에 나오지? 그럼 가야지. 내가 언제 동창회 빠진 적 있었어? 장소랑 시간은 톡으로 보낼 테니까 그날 늦지 않게 와. 알았지? 알았어. 중학교 동창회는 1년에 한 번이었고 저는 그동안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기도 했고 친구들 만나 결혼 소식도 알릴 겸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운명을 바꾸어 놓은 동창회 날이 되었습니다. 매년 나가보면 항상 나오는 친구들만 나와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날 몇 년 동안 모임에 나오지 않고 연락을 끊고 지냈던 지우가 나왔습니다. 지우야, 대체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일이 좀 있었어. 유나,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뭐래니? 살도 좀 찌고 나이 든 티도 나는데. 그런데 정말 뭐하고 지냈던 거야? 연락은 왜 끊고 지냈어?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이것저것 물었지만 친구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지 입을 꼭 닫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상 더 묻지 않고 화제 전환도 할 겸 제 결혼 소식을 친구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나 결혼해. 어머, 축하해. 같이 나와서 인사 좀 시켜주자. 사진 없어? 사진이라도 보여줘. 있지? 잠깐만. 친구들은 다들 축하한다고 난리였는데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 동에 핸드폰에서 잘 나온 사진을 골라 보여줬습니다. 어디 좀 봐. 어머, 잘생겼다. 그러게, 결혼식 전에 인사시켜주는 거지? 그래, 내가 시간 내볼게. 오빠한테도 얘기하고. 그런데 지우라는 친구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는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우야, 너 왜 그래? 혹시 아는 사람이야? 이름이 뭐라고? 홍준서. 왜? 왜 그러는데? 제가 남친의 이름을 말하자 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친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저를 포함해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다 걱정하며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며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저를 보고는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를 따라간 저는 잠시 뒤 화장실 앞에서 기절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친구가 집에 연락을 해줬는지 엄마가 와 계셨는데, 지우야, 이제 정신이 들어? 어, 엄마,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응급실. 아니, 동창 모임 나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뭐 크게 놀랄 만한 일이라도 있었어? 정신이 들고 나서도 한동안 멍했는데 다행히 몸에 이상은 없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엄마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이날 같이 있겠다고 하셨고 저는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우야, 나야. 몸은 괜찮아? 아까 네가 갑자기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미안해. 내가 너무 놀라서. 병원에서 별 이상 없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왔는데 아까 나한테 한 얘기 말이야. 그거 정말 사실이야? 다 사실이야. 제가 화장실 앞에서 친구한테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지우라는 친구가 과거 연인 사이라고 했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친구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남자가 3년 전에 나랑 파혼했던 남자야. 동거도 했었고. 잠깐만. 뭐라고? 동거? 그때 기억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곧 결혼할 거라고 했던. 맞아, 그랬어. 그러고 보니 네가 결혼한다고 하고 나서 갑자기 모임에 안 나오고 연락을 끊었던 것 같네? 그때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빠야? 맞아. 1년 만나고 결혼 약속하고 나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양가에서도 허락해 주셨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에서나 보던 무서운 남자들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채업자들이었어. 난 영화에서나 그렇게 찾아오는 줄 알았지. 실제로 집에 찾아와서 물건 부수고 집어던지고 할 줄은 몰랐어. 남자친구는 도박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집으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면서 알게 됐다고 했죠. 그 당시 도박 빚이 엄청나다고 했는데 결국 그 일로 파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모아둔 결혼자금까지 썼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친구한테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닮은 사람이 아닌지 하고요. 세상에 이름 똑같은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닮은 사람도 천진데 설마 했습니다. 이날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한 말 때문이었는데 아직도 도박 못 끊었을 거야. 그러니까 꼭 알아봐. 결혼 앞두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이상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더 어이없고 기가 막혔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도박이라면 정말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 전 남친의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평소처럼 출근한 저는 남자친구와도 아무렇지 않게 통화하며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퇴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 남친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잠시 뒤 남친은 저에게 이제 곧 퇴근해서 집으로 간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날 약속이 있어서 저를 만나러 못 온다는 말도 했기에 어딜 가나 싶어 따라가 봤습니다. 회사 앞에서 어떤 남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봤고 이후 걸어서 근처 밥집에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설마 밥집이 도박장인가 싶었지만 그건 아니었고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또 식당 앞에서 기다렸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 우르르 몰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끌고 어디론가 향했는데 저도 바로 택시를 잡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이 주차 후 내린 곳은 어느 골목길 안쪽이었는데 간판이 많이 달린 건물 쪽을 향해서 걸어가더라고요. 딱 봐도 폐업한 가게로 보였는데 건물 입구에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둘이 서 있었고
남친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인사를 한 뒤 그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더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집도 아니고 친구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업하는 노래방도 아니라서 바로 여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도박하냐고 묻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은 곧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어디야? 아,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했잖아. 지금 회사 앞에 있는 호프집이야. 호프집? 아, 그래서 주변이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어? 어. 나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전화할게. 알았지? 그래, 알았어. 답답했습니다. 직접 도박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괜히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추궁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남친을 만났는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제가 보고 싶다던 남자친구는 만나자고 했고 중간에서 만났는데 이날은 저를 만나자마자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 뭐 먹었길래? 회사에서 저녁이 국수라고 하길래 먹고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 오는 내내 배가 계속 이런다. 화장실 갈래? 아니, 괜찮아. 그럼 어디 약국 보이면 차 세워봐. 아니, 약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하더니 점점 식은땀을 흘렸고 도저히 못 참겠다며 인근 주유소로 가서 한쪽에 차를 세우고는 유나야, 나 금방 화장실 갔다 올게. 미안? 알았어. 많이 급했는지 차를 세우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제가 말한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남친이 핸드폰을 차에 두고 갔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빨리 남친의 핸드폰을 열어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싹 다 찍었습니다. 사진으로 찍다가 곧 남친이 올 것 같아 아예 동영상으로 문자랑 톡 내용을 움직이면서 찍었어요. 그리고 이날 남친은 화장실에서 돌아온 뒤에도 계속 배가 아프다며 안 되겠다고 일찍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화장실 다녀왔는데도 배가 이러네. 그래? 그럼 집에 가는 게 낫겠는데? 오늘 분위기 좋은 카페 데려가려고 했는데. 다음에 가지 뭐. 그래서 일찍 집에 온 저는 집에 오자마자 영상으로 찍은 것들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행했던 날 남친이 간 곳은 도박장이 맞았어요. 같이 도박하는 사람들과 단톡방까지 있었습니다. 베팅 얘기도 나왔고 돈을 땄느니 잃었느니 누가 들어도 도박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남친의 핸드폰에는 도박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채 업체로부터 온 문자들로 가득했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직장이 안정적이라 대출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며 결혼하면 제 돈으로 빚까지 갚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제 친구와 만나는 동안 빌린 사채빚도 아직 다 못 갚은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꽤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그냥 도박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상황은 꽤 심각했습니다. 도박의 빚에 저는 이 모든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헤어지면 파혼이지만 결혼하면 이혼이었기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다 말하고 파혼하려고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배는 좀 어때? 괜찮아. 국수 먹은 게 잘못이었나 봐. 계속 화장실 들락거리고 힘들었어. 나 살 좀 빠지지 않았어? 남친은 제 앞에서 농담까지 하며 웃었는데 저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제 준비도 거의 끝났고 이제 남은 거 없지? 아니, 하나 더 남았어. 뭔데? 식장도 계약했고 집도 계약했고 예복도 하고 또 뭔데? 우리 서류 확인 안 했잖아. 서류 확인? 뭐 계약서 확인 안 한 거 있어? 무슨 서류인데? 업체 말고 우리 말이야. 요즘은 결혼 전에 필수로 서류 떼서 교환한대. 건강검진 결과지랑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 거.
난 또 뭐라고. 그런 거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지. 나 건강해. 유나 너 만나면서 내가 어디 아프다고 병원 간 적 있어? 그리고 나 과거 깨끗한 사람이다. 뭐 이혼해놓고 그거 속이고 총각인 척 결혼하는 그런 놈 아니라고. 그거 말고도 또 있는데? 뭔데? 말만 해. 내가 다 보여줄게. 채무 확인서랑 범죄 기록 증명서. 뭐? 남자친구는 채무 확인서라는 말에 표정이 갑자기 확 변했습니다. 아니, 결혼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보냐. 그건 좀 선 넘은 거 아니야? 너 이 오빠 못 믿어? 좀 화나려고 하네. 결혼 전에 서류 확인하자고 하는 것도 솔직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고 곧 결혼할 건데 속인 게 없으니 당당히 보여주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뭐 채무 확인서랑 범죄 기록? 이건 아니지. 여태 나 뭘 보고 만났냐? 그 정도 믿음도 없이 어떻게 결혼하자는 거야? 이날 남자친구는 갑자기 크게 화를 냈는데 딱 봐도 오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결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라 저는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이렇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없던 사람이라 이렇게 세게 나가면 제가 괜히 겁먹을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너무나 원하던 대답이라 그래, 알았어. 그럼 파혼해. 그러자 남자친구는 당황을 했고 아니 유나야, 나는 그 말이 아니라 내 말은 그렇게 서로 못 믿을 거면 결혼 못한다 이거지. 그럼 가져와. 서로 깨끗하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내 주변에 결혼 전에 그런 거 보여주고 결혼했다는 사람 처음 봐.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워서. 야, 내가 범죄자야? 여태 나 만나면서 나를 몰라? 내가 언제 속 썩인 적 있냐? 사고 친 적 있어? 없잖아. 그런데 왜 그래? 혹시 저번에 동창 모임 갔다가 친구들이 얘기한 거야? 요즘 서류 떼보는 거 필수다 이런 말 듣고 너 지금 이러는 거냐고? 나 모르게 계속 치고 있었잖아. 내가 뭘? 도박. 뭐? 이미 오래전부터 도박하고 있었잖아. 거기다 사채까지 쓰고. 어떻게 그래놓고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해? 남의 인생 망칠 작정이야? 도박은 죽어서도 못 끊는다는 말이 왜 있는데? 너 혹시 내 폰 봤냐? 봤어. 어떻게 나 몰래 내 폰을 훔쳐보냐? 몰래 본 건 미안해.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걸 따져? 그렇게 떳떳하면 내가 말한 거 다 가지고 와. 그거 주고 말해. 정말 아무 문제 없으면 내가 다 사과할게. 몰래 핸드폰 본 것부터 함부로 의심한 거 전부 다. 남친은 본인 잘못이 드러나니 제가 핸드폰을 몰래 본 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며 화를 냈는데 결혼 전부터 나 못 믿고 몰래 핸드폰이나 보는 여자랑 내가 어떻게 결혼하겠냐? 그래, 끝내자. 그런데 네가 먼저 내 폰 몰래 보고 믿음 저버린 거니까 파혼 책임은 너한테 있어. 그러니까 위약금 네가 다 물어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냐? 야! 야? 나보다 나이 많으면 뭐하는데. 하는 짓은 어리래보다 못하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네 사채빚만 억이 넘어. 분명 내가 모르는 빚이 더 있겠지? 그런데 너 나랑 결혼해서 그 빚 갚는다고 했다며? 그래놓고 위약금을 나더러 물으라고? 뭐 이딴 게 다 있어. 너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 도박 중독자에 사채까지 결혼하면 안 되는 조건은 죄다 있는 놈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해? 그래놓고 파혼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저는 이날 너무 어이없고 기막혀서 앞에 있던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남친 얼굴에 뿌렸습니다. 아이, 이게 진짜. 정신 차리려면 아주 찬물을 뿌렸어야 했는데. 야, 뒷감당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벌인 일 네가 책임지라고. 저는 그렇게 카페에서 나왔고 집에 가려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쫓아나오더니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뭐? 나 도박장 간 거 맞다고. 그런데 너도 알겠지만 내가 남들보다 취업이 늦어서 모은 돈이 별로 없어. 집 계약한 거 잔금도 내야 하고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 돈 마련하려고 그런 거였어. 그걸 지금 이유라고 말하고 있냐? 이제 안 할게. 도박 같은 거 안 한다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도박 중독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친구 따라서 재미로 몇 번 해봤다가 돈 따니까 재미있어서 갔던 거야. 솔직히 내가 돈 많이 따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결국 우리 결혼해서 잘 살려고 내가 이런 건데. 아니? 싫을 것 같아.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도박해서 번 돈 뭐가 좋은데? 쉽게 돈 벌면 쉽게 쓰게 되어 있고 그 돈 다 쓰면 또 도박해서 따면 되지 이 생각으로 살겠지. 그러다 빚 생기면 내 돈으로 갚고. 안 그래? 사채까지 쓰는 거 보니 네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 안 나오는 모양인데 신용 좋은 나만 믿고 결혼하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 넌 도박만 문제가 아니야. 난 사채 쓰는 남자 싫으니까 여기서 끝내. 하지만 남친은 정말 쉽게 떨어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남친의 과거를 듣고도 바로 얘기하지 못했던 이유였어요. 증거를 가지고 법으로 해서 끝내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또 결혼해서 저를 빚 갚는 데 이용할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이날 헤어지고 난 뒤 남친은 며칠 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그만 정리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누구 맘대로. 내가 서류 보여주고 만일 그게 깨끗하면 파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할 거야? 아니? 네가 도박 중독자의 사채 쓴 건 변함없는 사실인데 나더러 그걸 알면서도 결혼하라고? 그리고 서류가 깨끗할 리 없잖아. 뭐 조작이라도 해서 보여주게? 도박 끊을게. 진짜야. 내가 약속할게. 각서라도 쓸까? 아님 혈서라도 쓸까? 남친은 이 자리에서 새끼손가락을 입에 넣더니 깨무는 신용을 했습니다. 참나. 유치하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절대 못 믿어.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물을 게 아니라 네 양손을 좀 어떻게 해봐. 아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손이 없으면 발로도 한다던데. 소용없는 짓이겠네. 사채도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너한테 피해 안 주게 할게. 정신 차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 빚 많지 않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김지우. 알지? 어? 오빠 옛날에 지우랑 사귀었던 사이였잖아. 동거까지 하고. 네가 그걸 어떻게... 너 설마 뭐 흥신소 같은 데서 내 과거 캐고 그랬냐? 야, 그건 아니지. 오빠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흥신소까지 찾아가서 뒷조사를 부탁하겠어? 지우 걔 내 동창이야. 저는 오빠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 결국 친구 얘기까지 했는데 내 친구랑 사귀고 결혼 약속해서 식 올리기 전까지 같이 살았던 거 다 들었어. 나 만나기 전이고 내가 오빠를 알기 전이니까 거기까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간다 쳐. 그런데 헤어진 이유를 들으니까 너무 기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 그때도 도박 중독에 사채 써서 빚쟁이들이 둘이 살던 집으로 들이닥쳤다며? 그 충격으로 내 친구 치료도 오래 받았다는데 기억나? 네 말대로 그건 과거잖아. 그럼 지금 얘기 꺼낼 필요 없지. 넌 나 말고 사귄 사람 없어? 넌 그렇게 내 앞에서 떳떳해? 그래. 나도 오빠 말고 사귀었던 사람 있었지. 그런데 결혼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한 사람은 오빠뿐이었어. 동거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결혼할 사람 돈에 손댄 적은 더더욱 없어. 오빠는 내 친구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몰래 손대서 그 돈으로 도박했다며. 이런 사람을 대체 내가 어떻게 믿고 결혼하라는 거야? 그거 다 속이고 나랑 결혼하려고 했으니까 사기지. 사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더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엔 남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간 남친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남친 어머니가 좀 만나자고 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전 드릴 말씀 없는데요. 아시겠지만 파혼 사연은 오빠한테 있고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그런데 나도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남친 어머니는 제가 계속 만나기 싫다고 하자 그럼 회사나 집으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회사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말을 할지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 만나보니 예상대로 자기 아들 좀 잘 봐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남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맞아. 그런데 말이야, 저더러 뭐 다 이해해라 이런 말씀 하시려고요? 과거 결혼 약속까지 한 사람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어머님이 모르실 리 없을 텐데요? 지난 일이잖아. 과거잖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돼? 그리고 그냥 너희가 연애만 했으면 헤어지면 그뿐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 주변에서 너희 결혼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결혼을 취소해?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계속 그런 말씀하실 거면 먼저 일어날게요. 아이, 내 말 안 끝났어.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내가 다 양보할게. 네? 뭘 양보해요? 내가 너 결혼하면 이것저것 해오라고 했던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 필요 없어. 한복도 그냥 빌려 입고 신혼여행비도 내가 줄게. 내가 너네 신혼여행 보내준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개인 회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신청하면 월급에서 최저 생계비 빼고 나머지는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거거든. 허, 그래서요? 내가 준수한테도 말했어. 개인 회생 그거 하자고. 그것만 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너희 결혼 예정대로 진행하자. 어? 남친 어머니는 이날 저에게 결혼해서 같이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네요. 뭘 같이 갚아요? 내가 그 많은 빚을 너더러 혼자 갚으래? 그거 아니잖아. 5년이야. 딱 5년만 최저 생계비랑 네가 받은 월급하고 해서 생활하고 빚 갚아나가면 되는 거라고. 너희들이 아직 젊은데 당장 애부터 가질 것도 아니고 5년간 눈 딱 감고 빚 갚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애 가지면 되잖아. 어이없는 말을 계속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 저는 일어나려고 했고 그때 시몬은 계속 저를 앉히면서 그래 알았어. 쌍가락지도 해줄게. 그리고 현금도 따로 챙겨줄 테니까 그걸로 친척분들 옷이라도 한 번씩 해드리든가. 우리 집 가전 바꿔달라는 것도 취소하마.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모 앞으로 지방에 작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결혼 전 인사를 갔을 때 저한테 못 박듯이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본인 노후로 남겨둔 거니까 절대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자기 자식이 빚을 졌으니 제가 5년간 자기 말대로 해주기만 하면 제 이름으로 돌려주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당장의 빚도 문제였지만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도박 중독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가 당장 갚아야 할 빚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데? 그게 아니면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빚도 문제죠. 몇 천도 아닌 몇 억이나 되는 돈이 빚으로 있는데.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오빠가 개인회생을 해서 정말 그 많은 빚을 다 청산하면 새 인생 살 거라고 누가 장담하는데요?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사는데 그때 가서 또 도박에 손대면요. 그럼 또 개인회생하라고 하실 건가요? 차라리 지금 그 아파트랑 가진 재산 다 처분해서 빚부터 갚으세요. 그럼 빚 갚고 나서 남는 게 없잖아. 네? 개인 회생해서 5년간 변제하면 되는 걸 왜 아까운 재산 다 날리라는 거냐? 5년 그거 금방이야. 긴 것 같지? 세월 빠르다 너. 됐고요. 개인 회생 시키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저는 파혼하겠습니다. 너 정말 자신 있어? 무슨 자신이요? 결혼 준비하면서 예약한 거 이제 와서 취소하면 위약금이 상당할 텐데 그거 전부 부담할 자신 있느냐고. 그건 오빠가 해결해야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지. 우리는 충분히 얘기했다. 방법도 제시했고 그거 다 거절하고 싫다는 건 너잖아. 우리 아들은 파혼할 생각 전혀 없던데 왜 그 돈을 우리가 물어야 되냐? 안 그래? 내가 위약금 계산해서 문자로 보낼 테니 시간 끄지 말고 내 통장으로 입금시켜.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저는 법대로 하자고 했고 남친 어머니 역시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본 상태였는데
누가 봐도 남자친구한테 문제가 있어서 파혼하는 거고, 그러니 위약금도 남자친구 쪽에서 물어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시작되었는데 남자친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파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서로 합의해서 헤어지는 거라며 소송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본인이 도박을 한 건 옛날이지 지금은 그 빚을 갚는 중이라고 했고, 심지어 저에게 먼저 다 털어놓고 이해까지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자기 입장을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통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장에 드나드는 남친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도 있었고, 저와 만나서 사채 쓴 것과 도박을 했다고 남친 본인 입으로 말한 걸 녹음한 것도 있었죠. 이미 상견례도 하고 청첩장도 나온 마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남친은 끝까지 본인은 결혼해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했고, 제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하니 위약금은 당연히 제가 내야 하고 본인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위자료까지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친은 도박 빚을 고의로 숨겼고 저와 만나는 동안에도 도박을 했기에 파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로 제가 지출한 돈에 대해 손해를 본 부분은 모두 남친에게 책임을 물었고,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친구에게도 알렸습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제 소식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네가 말 안 해줬으면 나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할 뻔했다. 넌 괜찮아? 괜찮진 않아. 그래도 뭐 시간이 악이겠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나 보다. 나 모르게 도박이나 하고 다닌 것도 모르고 여태 만났으니. 작정하고 속이는 걸 무슨 수로 알아. 나는 뭐 알았어? 나도 몰랐으니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였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그렇게 파혼 못한다고 전 남친이나 그 엄마가 어떻게든 매달렸는데 소송 끝났다고 조용한 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주변에 제 결혼 소식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정 설명하고 취소됐다고 연락을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예약해둔 업체들에 일일이 전화해서 제대로 취소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위약금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혹시나 싶어 그간 준비했던 것들을 다 적어두고 체크해가며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전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여서 전 남친인 줄도 모르고 받았는데, 유나야, 나야.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유나야, 잠깐만. 우리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게 맞냐? 어? 그런데 제가 다 끝났다고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욕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무서웠던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고 그날 이후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모두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도 욕을 보냈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정신병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누군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올 사람도 없었고 배달시킨 것도 없었는데 순간 너무 무서워서 대답도 안 하고 조용히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 남친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문을 열라는 전 남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서연아! 너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문 열어! 야! 쿵쿵쿵쿵. 정말 무서웠습니다. 요즘 툭하면 뉴스에 나오는 데이트 폭력 기사가 제일 먼저 떠올랐죠. 이날 집에는 저 혼자가 아닌 엄마가 와 계신 상태였습니다. 엄마도 너무 놀라셨는데
이럴 때 괜히 건드리면 더 위험하다며 좋게 타일러서 보내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 현관문을 여는 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 밖에서 문을 쿵쿵 두드리던 전 남친은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손에 야구 배트를 들고 있었어요. 야, 문 열어! 열라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망했다고! 너 문 안 열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전 남친은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다 이번에는 야구방망이로 현관문을 부실 것처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앞집이랑 아래층에서도 소리를 듣고 나왔을 법한데 야구 배트 들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보고 누가 나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참 시끄럽다가 정확히 7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남친은 바로 경찰 손에 끌려 내려갔고 나가보니 현관문이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고 손잡이도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경찰한테 전 남친이 붙잡혀가고 나서 긴장이 풀렸는지 엄마, 괜찮아? 유나야, 그럼 경찰서 간 거 맞지? 맞아. 얼른 문부터 잠그고 아빠한테 전화해. 그런데 이 자식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한다는 소리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 찾아간 것뿐이라고 했고 난동을 피운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야구방망이도 취미가 야구라 야구장에서 야구 연습하다가 갑자기 제가 보고 싶어서 들고 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헛소리가 먹힐 리 없었어요. 실은 파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 친구와 통화하며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들은 게 있었습니다. 뭐? 진짜야? 그러니까 너 정말 조심해. 친구가 그 당시 제 전 남친과 사귀던 중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나서 파혼하자고 했더니 난동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욕은 물론 심지어 제 친구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부모님은 지방에 사셔서 당장 전화를 해도 오실 수가 없었는데 전화기까지 뺏어서 신고도 못하게 했다고 했죠. 그때 충격으로 친구들과 연락도 다 끊고 치료를 받으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절대 조용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며 끝까지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대비를 해두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작은 CCTV를 설치해뒀거든요. 그래서 현관 앞에서 전 남친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것도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집에서도 정확히 다 들었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증인이 되어준다고까지 하셨고요. 이번 일로 전 남친은 재물 손괴죄로 입건되었는데 이것 말고 야구방망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와 위협했으니 특수협박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 인근 소란과 욕설까지 하는 바람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까지 적용된다고 했는데 집안에 들어온 건 아니라 주거 침입까지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조사를 하면서 과거에도 폭행죄로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남친과 헤어지기 전 채무 확인서와 범죄 기록 내용까지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난리를 쳤던 거였습니다. 빚은 본인이 어떻게든 갚겠다고 해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전과는 아니죠. 이건 본인 노력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니 제가 알게 되는 순간 난리가 난다는 걸 알고는 오히려 제 앞에서 더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저는 바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피해자 진술도 마쳤습니다. 손상 흔적은 사진을 찍었고 그날 현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로 다 찍혔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저에게 전화해서 온갖 욕을 한 것도 파일로 따로 저장해서 제출했고요. 전 남친은 이번 일로 폭행 전과까지 있어 형량이 높아졌는데 자기 아들 전과를 그 엄마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는 저기 유나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가 앞으로 너네 집 못 찾아가게 할게, 어?
그럼 되잖아. 억지로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빚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소 취하만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어? 제가 왜요? 그러다 또 저 찾아와서 이번엔 더 큰일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안 되겠냐? 사람 목숨 한번 살린다 생각하고 제발. 응? 아빠가 소식을 듣고 집에 오신 상태라 이날 전남친 어머니가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을 때 저희 부모님도 다 보셨습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진짜 뉴스에서 나오는 무서운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네? 사돈어른. 사돈어른이요? 이보세요. 어르신 제발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앞길 창창한데 감옥에서 젊은 세월 보내게 해야 합니까?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아직 젊고 앞길 창창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그 나이에 도박장이나 드나들고 제 딸은 물론 저희까지 감쪽같이 속이고 이게 할 짓입니까? 이날 전남친 어머니는 체면이고 뭐고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며 눈물에 콧물에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 아빠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현관 앞에서 쫓겨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전남친은 구속수사를 받았고 폭력 전과자가 위협한 상황이라 스토킹 처벌법상 저는 접근금지 요청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안을 더 신중하게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 전남친은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전과도 있고 저한테 한 행동은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전남친 어머니는 계속 합의해달라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그 공포감은 살면서 처음 느끼는 거였는데 합의해줄 마음도 해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 알아보니 출소를 하고 나서도 5년간은 접근금지 명령이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집은 물론 직장 근처에서도 500m 이내 접근하게 되면 즉시 구속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필요하면 추가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같은 전남친의 일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난 후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동안 동창회에 나오지 않다가 하필 그때 딱 멈춰서 나온 게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엔 시기가 참 딱 맞아떨어졌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 친구가 일부러 나온 건가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 하루는 친구와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기 지우야. 어? 나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 뭔데? 얘기해. 그동안 모임에 나오지 않다가 왜 그날은 나온 거야? 그냥 나오고 싶었어? 아니면 너 혹시 나보려고 일부러 나온 거야? 그날? 언제? 우리 동창회 날 말이야. 그렇게 몇 년 동안 소식 다 끊고 살더니 갑자기 그날 딱 나온 것도 그렇고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제 말에 친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너 진짜 일부러 나온 거였어? 실은 나 동창회 나가서 알게 된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에 네가 올린 사진 보고 알았어. 네가 SNS에 네 웨딩 촬영하고 사진 올렸었잖아. 나 그거 봤거든. 이제야 이해가 좀 됐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제 SNS를 보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신랑 될 사람 얼굴 보고는 설마 했지. 닮은 사람이거나 이름이 같거나.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고 나갔어. 만약 그 사람이 맞으면 너한테 말해주려고. 그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너는 나랑 똑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했거든. 저는 이날 친구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가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다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자식 이름만 들어도
사진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려. 얼마나 시간이 더 많이 흘러야 아무렇지 않아질지 모르겠다. 치료받으면서 이제는 좀 좋아졌겠지 싶었는데 또 SNS에 올라온 그 사람 사진 보고 너무 놀랐어. 정말 그날 동창회 모임에서 친구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제 옆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느낀 건데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안 좋은 사람을 잘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이죠. 저는 전 남친 때문에 참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이 겪어서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털어내고 예전처럼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크게 데이고 나니 누군가를 만나기가 겁이 나네요. 참, 살던 집은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는데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여전히 제가 걱정된다며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늘 나와 계십니다. 정류장에서 집까지 길이 어두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아빠, 좀 늦었네.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얼른 들어가자. 엄마가 너 오면 같이 먹자고 수박 시원하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아, 맛있겠다. 빨리 가자. 남들처럼 하루하루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이런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때 일이 꿈에 나올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엄마 아빠가 제 방에 오셔서 흔들어 깨우실 정도였는데 요즘도 꿈에 나오긴 하지만 어쩌다 한 번이고 그것도 혼자 악몽을 꾸다가 깨는 수준으로 전과 비교하면 훨씬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분명 그 사람을 모르던 대로 돌아갈 수 있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복잡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